서울의 조용한 주택가, 새벽의 고요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옅은 안개가 걷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갈 무렵 한 집에서 울려 퍼지는 개 짖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박준영 대위의 충견, 충성이었습니다. 박준영 대위는 일주일 전 국방부의 특수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그의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의 유해는 이미 집으로 운구되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충성의 짖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머, 저 개가 왜 저렇게 짖지? 옆집 이웃인 김미란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소리의 근원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박준영 대위의 집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마당에 젖은 풀잎을 반짝이게 했지만 박 대위의 집 주변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충성의 짖음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슬픔, 절박함, 그리고 마치 인간의 언어처럼 다급한 외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미란 씨의 남편인 이사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전직 경찰이었고 박준영 대위와는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사훈 씨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영이는 충성이를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충성이가 저렇게 짖는 것은 처음입니다. 뭔가 분명히 이상합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박준영 대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충성의 짖음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준영이 어머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사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골목길 끝에서 박준영 대위의 어머니 최영자 여사가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듯 깊은 슬픔과 피로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웬일이니? 미란이의 사훈이. 최영자 여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충성이가 아침부터 계속 짖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걱정돼서 왔습니다. 이사훈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집 열쇠를 꺼냈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유문이 열리자마자 충성이가 쏜살같이 달려나와 그들의 다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던 충성이었지만 지금은 꼬리조차 흔들지 않았습니다. 개의 눈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충성아, 왜 그러니? 최영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충성이를 불렀습니다. 충성이는 낑낑거리며 관이 놓인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전 경찰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해요. 충성이가 이렇게 구는 건 처음입니다. 이사훈 씨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마침내 최영자 여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의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관 뚜껑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충성의 짖음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정적만이 무겁게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이럴 수가. 이사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준영 대위의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준영아, 내 아들이 어디 간 거니? 절규에 가까운 울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훈 씨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2에 긴급 신고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박준영 대위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즉시 수사를 요청합니다. 신고를 마치자마자 충성이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이 놓인 방의 창문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사훈 씨가 창밖을 내다보니 집 앞 좁은 골목길 도로에서 검은색 밴이 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차다. 저 차를 쫓아야 해요. 이사훈 씨가 소리쳤습니다. 김미란 씨는 재빨리 충성이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충성이를 돌볼게요. 어서 가세요. 이사훈 씨는 최영자 여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준영이를 꼭 찾아올게요.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며 이사훈 씨는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고 검은색 밴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누가 박준영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박준영은 정말로 죽은 것일까? 이것은 단순한 시신 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어두운 비밀과 거대한 음모가 얽힌 거대한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충성스러운 한 마리 개와 죽었다고 여겨졌던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사훈 씨는 밴을 쫓으며 경찰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는 전직 형사 이사훈입니다.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서 의문의 밴을 추적 중입니다. 차량 번호는 서울 XX1234입니다.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그는 운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 지나가는 행인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누가 박준영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박준영의 사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한편 박준영의 집에 남아있던 최영자 여사와 김미란 씨는 충성이를 달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충성이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고 계속해서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이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준영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미란 씨는 최영자 여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꼭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이사훈 오빠가 반드시 준영 씨를 찾아올 거예요. 그때 충성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군복을 입은 2명의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방부 특수조사과 소속 김태훈 대위와 이지원 중위입니다. 박준영 대위의 유가족분을 뵙고자 왔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힘겹게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박준영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태훈 대위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박준영 대위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영자 여사와 김미란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군인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이렇게 빨리 알았을까? 이상훈 씨가 경찰에 신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네. 그게... 최영자 여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미란 씨가 대신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충성이의 이상한 행동, 관을 열어본 것, 그리고 이사훈 씨가 의문의 밴을 쫓아간 것까지 김태훈 대위는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해서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고
때때로 이지원 중위와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맡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김태훈 대위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 사건의 민감한 성격을 고려해 당분간 외부에 알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서요. 최영자 여사의 얼굴에 의아함과 의문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국가안보라뇨. 제 아들이 무슨... 이지원 중위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준영 대위님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사망과 시신도난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준영 씨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두 장교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훈 대위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충성이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뒷마당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네 사람은 충성이를 따라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뒷마당 한쪽 구석에 있던 늙은 향나무 아래에서 무언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지원 중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USB였습니다. 이건... 이지원 중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태훈 대위가 USB를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군용 특수 암호화 USB입니다. 박준영 대위님이 숨겨둔 것 같군요. 최영자 여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럼 저걸 보면 준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나요? 김태훈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도요. 하지만 이건 고도로 기밀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전한 장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숨을 헐떡이며 이사훈 씨가 뒷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벤을 놓쳤어요. 하지만 번호판은 확실히 봤습니다. 서울 XX 1234예요. 김태훈 대위와 이지원 중위는 놀란 듯 이사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김태훈 대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사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전 이사훈입니다. 전직 경찰이고 준영이의 친구예요. 김태훈 대위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간인이 이런 일에 개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훈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준영이를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왜 군인들이 이렇게 빨리 왔죠? 누가 준영이의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그 USB는 뭡니까? 김태훈 대위와 이지원 중위는 다시 한번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지원 중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최영자 여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발, 제 아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준영이가 정말 죽은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나요? 김태훈 대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박준영 대위님은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의 사망이 위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김미란 씨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준영 씨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지원 중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USB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훈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걸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태훈 대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특수 암호화되어 있어
일반 컴퓨터로는 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부로 가져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최영자 여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김태훈 대위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이 일의 민감성을 고려해 당분간 외부에 알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사훈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군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이 일에 계속 관여하고 싶습니다. 준영이는 제 친구니까요. 김태훈 대위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은 저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행동해선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사훈 씨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충성이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현관문 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군복을 입은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군님, 김태훈 대위와 이지원 중위가 동시에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남자는 최영자 여사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자 여사님. 제가 박준영 대위의 직속 상관, 강민호 장군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려 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민호 장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민호 장군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빛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먼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 장군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 대위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일은 고도의 기밀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영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건가요? 강 장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전을 위해 사망으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이 말에 최영자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강 장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준영 대위는 현재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사훈 씨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왜 관이 비어 있었고 누가 그 검은 밴을 몰고 갔죠? 강 장군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지금 막 보고를 받았는데 북한 스파이들이 박준영 대위의 시신을 탈취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훈 대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북한 스파이라고요? 어떻게 그들이 이 작전을 알아냈을까요? 강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지원 중위가 USB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방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준영 대위님이 숨겨둔 것 같습니다. 강 장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군요. 박준영 대위가 마지막으로 보고한 그 중요 정보가 담긴 USB입니다. 이걸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영자 여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아들은 언제 돌아올 수 있나요? 강 장군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그가 임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귀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훈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장례식도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적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영자 여사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니. 강 장군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준영 대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이 순간 충성이가 다가와 최영자 여사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위로하려는 듯했습니다. 강 장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 작전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그리고 박준영 대위를 위해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모두가 굳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과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리고 어쩌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 비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강 장군과 두 장교가 떠난 후 최영자 여사는 충성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훈 씨와 김미란 씨 부부는 그녀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미란 씨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준영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기쁘지만 동시에 너무 걱정돼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사훈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꼭 준영이를 안전하게 모셔오겠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이사훈 씨를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상훈 씨. 하지만 당신도 조심해야 해요.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이사훈 씨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를 위험에 빠뜨려 둘 순 없습니다. 그때 충성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김미란 씨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충성이가 뭔가를 느낀 것 같은데. 이사훈 씨는 주변을 경계하며 살폈습니다.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영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하느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사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강 장군의 말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준영이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전 아직도 이 상황이 완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김미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이에요. 북한 스파이들과 맞서 싸울 순 없어요. 이사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선 준영이의 동료들이나 최근에 그와 연락했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어쩌면 그들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영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그 아이가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죠. 이사훈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때 준영이가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최영자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아, 맞다. 준영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충성이를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저 평범한 부탁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훈 씨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충성이. 그래요. 충성이가 오늘 아침부터 이상하게 굴었잖아요. 어쩌면 준영이가 충성이에게 뭔가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단서 같은 건 말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충성이에게 향했습니다. 충성이는 마치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걔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이사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걔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요. 어쩌면 준영이가 충성이를 이용해 뭔가 메시지를 남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단서 같은 건 말이에요. 최영자 여사가 충성이를 불렀습니다. 충성아, 이리 와봐. 이 충성이가 최영자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충성이의 목줄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목줄 안쪽에 아주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이사훈 씨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험. 믿을 사람 없음. 서랍 속 열쇠. 지하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사훈 씨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준영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김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서랍 속 열쇠라는 건 뭘까요? 최영자 여사가 갑자기 기억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준영이의 옛날 장난감 상자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소중히 여기던 거예요. 서재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서둘러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장난감 상자를 찾아 열자 그 안에는 작고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사훈 씨가 열쇠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지하실로 가봐야겠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이사훈 씨가 열쇠로 낡은 금고를 열자 금고 안에는 또 다른 USB와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사훈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위치와 관련된 정보 같아요. 준영이가 이걸 왜 여기에 숨겼을까? 최영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가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었나 봐요. 심지어 군 내부의 누군가를. 이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믿을 사람 없음이라고 썼잖아요. 준영이는 자신의 임무가 누군가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김미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이 정보를 군에 알려야 할까요? 이사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준영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누구를 의심했는지. 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준영이를 찾아야 해요. 최영자 여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 아들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도 밝혀내야 해요. 이사훈 씨가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가 함께 준영이를 찾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위험하고 미스터리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영을 찾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한 군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결연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준영을 찾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밝혀내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사훈은 USB와 문서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일단 이 정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죠? 집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사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제 오피스텔로 갑시다. 거기는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겁니다. 최영자 여사는 불안한 듯 충성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충성아, 우리 준영이 꼭 찾아야 한다의 충성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듯 낑낑거리며 최영자 여사의 품에 얼굴을 부볐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사훈의 차에 몸을 싣고 오피스텔로 향하는 동안 밖에는 점점 더 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운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끊임없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한 후 이사훈은 곧바로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외부 침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들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가운데에는 USB와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미란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훈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특수 암호화되어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군요. 이사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정보부에 연락해야 할까요? 김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군 정보부는 믿을 수 없어요? 준영이가 믿을 사람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이사훈도 최영자 여사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아는 해커가 한 명 있습니다. 실력은 확실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김미란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해커요. 괜찮을까요?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이사훈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암호를 풀려면 해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그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기사훈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해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고 그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충성이는 조용히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충성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슬픔, 불안,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위험까지도. 충성이는 마치 가족을 지키는 수호천사처럼 묵묵히 그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사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커로부터 답장이 온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내일 밤 10시 강남역 12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사훈은 답장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밤 해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김미란과 최영자 여사의 얼굴에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해커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고 적들은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준영을 찾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그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강남역 12번 출구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사훈은 주변을 경계하며 약속 장소에서 해커를 기다렸습니다. 김미란과 최영자 여사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충성이는 이사훈의 발치에 앉아 주변을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약속 시간 10분이 지나자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이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훈 씨 맞습니까? 남자가 낮고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니다. 당신이 해커 오블랙 씨도 맞습니까? 남자는 대답 대신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해독해 달라고 했죠. 이사훈은 USB를 받아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죠.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이동했습니다. 남자는 어두컴컴한 골목길 구석에 있는 허름한 PC방으로 이사훈을 안내했습니다. PC방 안은 담배 연기와 싸구려 커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줘 보십시오. 이사훈은 조심스럽게 USB를 남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남자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능숙한 솜씨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김미란과 최영자 여사는 숨을 죽이고 해커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PC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지만 암호 해독 작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사훈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암호가 꽤 복잡하군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해커의 손놀림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드디어 암호화되지 않은 텍스트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해커가 나지막이 외쳤습니다. 이사훈, 김미란, 최영자 여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독에 성공한 겁니까? 이사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USB 안에 담긴 모든 정보를 해독했습니다. 이사훈은 해커에게 감사를 표하고 USB와 노트북을 돌려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커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약속한 보수만 제대로 주십시오. 이사훈은 미리 준비해둔 돈 봉투를 해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해커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말없이 PC방을 나섰습니다. 이사훈은 김미란, 최영자 여사와 함께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해독된 USB를 다시 컴퓨터에 연결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USB 안에는 북한 핵시설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군 내부 배신자 명단, 그리고 충격적인 작전 계획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전 계획서의 제목은 자퍼레이션 사일런트 데스, 즉 침묵의 죽음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계획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극비 작전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군 내부 배신자들이 북한과 결탁하여 한국군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였습니다. 박준영 대위는 이 음모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오히려 배신자들의 함정에 빠져 죽음을 위장한 채 납치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김미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이가 이렇게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었다니. 이사훈은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배신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영이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는 즉시 강민호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자 강 장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장군님, 접니다. 이사훈입니다. USB 암호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영 대위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군 내부에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사훈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 장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박준영 대위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군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고? 이사훈은 USB 안에 담긴 모든 정보를 강 장군에게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강 장군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군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네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부터 자네들의 안전은 우리 군이 책임지겠습니다. 얼마 후 군 수사기관 요원들이 이사훈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USB와 문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사훈, 김미란, 최영자 여사는 군 요원들의 안내를 받아 안전한 군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군 시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호 장군이 군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강 장군은 밝은 표정으로 이사훈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자네들이 제공해준 정보 덕분에 군 내부 배신자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준영 대위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감격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준영이가 어디에 있나요? 강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준영 대위는 현재 북한에 잠입하여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곧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을 겁니다. 며칠 후 헬리콥터 한 대가 군 시설에 착륙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준영 대위였습니다. 박준영 대위는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니 최영자 여사를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이사훈과 김미라는 감격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충성이는 꼬리를 흔들며 박준영 대위에게 달려들어 핥았습니다. 박준영 대위는 충성이를 품에 안고 쓰다듬었습니다. 충성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있었느냐? 충성이는 낑낑거리며 박준영 대위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박준영 대위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군 내부 배신자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준영 대위는 다시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사훈은 다시 형사로 복고하여 사회 정의를 위해 힘썼습니다. 김미라는 최영자 여사를 곁에서 묵묵히 돌보았습니다. 최영자 여사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충성이는 여전히 박준영 대위의 곁을 지키며 충성스러운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용기, 헌신, 그리고 충성심은 대한민국을 어둠 속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